정부와 병원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나를 3차 세계대전의 전쟁 주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내 머릿속에 소형 폭탄을 심었다. 주치의를 찾아가 내 머릿속에 폭탄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치의를 죽여버릴 것이다. 2018년 12월 31일 2시 37분 나는 흑화를 구입하여 신문지로 감싼 다음 점퍼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 진료 접수를 하였다. 키, 체중, 혈압 측정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들어갔다. 나는 의사에게 요구했다. 내 머릿속에 폭탄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퇴원 후 이상해졌다. 내 머릿속에 폭탄을 제거해 주기만 한다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던 것부터 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싹 다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하지만 의사는 책상 위에 있는 호출벨을 눌러 진료실에 들어온 간호조무사에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한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여 비상벨을 누르라는 손짓을 했다. 의사는 내 요구를 무시한 채 경비원을 부른 것이다. 그렇다면 계획한 대로 의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간호조무사가 진료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나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료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점퍼 안에 넣어둔 회칼을 꺼내들었다. 칼을 본 의사가 진료실과 연결된 옆 진료실을 통해 복도로 뛰쳐나가며 옆 출입문을 열어준 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회칼을 오른손에 든 채 도망간 의사를 뒤쫓아갔지만 간호사가 옆 진료실 출입문을 닫으며 나를 제지했다. 문 밖으로 나온 나는 간호사에게 달려들다가 진료실 밖에 있는 대기 의자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다. 그 순간 의사가 간호사를 걱정하며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50m가량을 의사를 향해 뛰어갔다. 그런 나를 본 의사는 도망치다가 접수대 옆 통로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고 나는 바로 의사에게 달려들어 의사의 위에 올라타 회칼로 의사의 가슴을 찌르고 손, 팔, 어깨, 얼굴 등을 마구 찔렀다. 이 정도 각오도 이 정도 생각도 못했나? 나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의사를 향해 말하며 의사의 왼쪽 가슴을 발로 밟았다. 의사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고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중환자의학 전문의, 외상외과 의료진이 총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의사의 가슴을 열어 심장 마사지 등을 실시했습니다. 과다한 출혈 때문에 긴급하게 수혈됐으나 대동맥과 폐, 간 등이 관통할 정도로 상처가 깊었습니다. 이렇게 소생개용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자상에 의한 폐, 간 등의 손상, 대동맥과 심장 파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간호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박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의사들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머리에 폭탄을 설치한 공범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을 강제 입원시킨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물건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여동생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해자인 의사가 근무하는 강북 삼성병원에 데려가 공격성과 망상을 동반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퇴원 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거부하며 자신을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공격성을 나타냈고 여동생의 집에 찾아가 총으로 쏴 죽인다는 등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부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 씨는 병원 관계자들이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며 태연히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를 사냥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심각한 생명경시의
태도를 보였으며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여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정당 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거나 추가로 3명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면서 자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박씨 모친도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 모친은 약간의 자폐 증상이 있었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군대를 다녀온 뒤 집에서만 운둔하여 상태가 점점 심해져 강북 삼성병원에 데려가 임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원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아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고 용기 내 찾아간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촉발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친은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아들도 온 정신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계속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박 씨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정신질환의 발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살펴볼 때 박 씨가 앓고 있던 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모든 사정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평소 마음의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는 환경을 꿈꾸었던 피해자의 바람을 기려 조의금까지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위하여 사용해달라며 기부한 유족들의 뜻을 존중하되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을 흉악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 과정, 가정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획칼 1개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피부착 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 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별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1. 피부착 명령 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매일 24시경부터 06시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3.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4.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박 씨는 저는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료 예약 없이 무작정 자신을 찾아온 박 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한 이분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이 범행으로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앞으로 이런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실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전문 연구 분야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자살 예방이었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2016년 자살 예방과 관련한 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책 서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절망에 빠진 분들, 마음이 아픈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 무엇보다 삶의 순간순간을 행복으로 채워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희망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성실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우울증, 불안장애와 관련한 학술 논문 100여 편을 썼습니다. 그가 쓴 논문은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그 자신도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생전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마음을 먹었던 과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정신의학계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그의 오랜 친구이자 정신건강의학과 동료의 얘기입니다. 고인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위해 고민하던 친구였습니다.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교수도 그는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 저녁 6시까지 진료할 만큼 환자에 대한 정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정신과 환자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글로 올렸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글의 일부입니다. 긴박감과 피냄새의 생생함 그리고 참혹함이 주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참혹함이라면 정신과도 만만치 않다. 각자 다른 이유로 자신의 삶의 가장 힘겨운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이 한가득 입원해 있는 곳이 정신과 입원실이다. 고통은 주관적 경험이기에 모두가 가장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객관적 상황에 처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분의 삶의 경험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혹함이 느껴지는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는 도대체 왜 이분이 다른 의사들도 많은데 하필 내게 오셨는지 원망스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스스로 되뇌면서 그분들과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한다. 이렇게 유달리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퇴원하실 때 내게 편지를 전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20년 동안 받은 편지들을 꼬박꼬박 모아놓은 작은 상자가 어느새 가득 찼다. 그분들은 내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하시고 나 또한 그분들에게서 삶을 다시 배운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전수되어 더 많은 환자들의 삶을 돕게 될 것이다. 모두 부디 잘 지내시길 기원한다. 이번 주말엔 조금 더 큰, 좀 더 예쁜 상자를 사야겠다. 임 교수는 평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낙인 찍기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들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관리시설과 인력을 늘리는 등 견고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 복지부는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하고 의료 현장의 안전 실태를 파악해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족 측은 유족의 뜻은 귀하고 소중했던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던 임세원 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의 안전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두 번이나 멈칫하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도망쳐 112에 신고해라고 했다라며 그 영상을 아마 우리는 평생 기억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태어나 우리 아들 올바르게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보고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 교수의 대학 동기는 정신질환 관리 책임은 사회와 국가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님에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해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 재산을 구하러 나서 다치거나 죽은 이들은 예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자, 말 그대로 의롭게 사망한 사람이라 불립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에 적극적, 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유족들은 그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덤벼들어야만 의사자로 인정할 것이냐라며 반발했고, 서울행정법원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교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면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간호사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손짓으로 대피를 지시한 이상 임 교수가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1심 판결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고인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인 조울증은 질환의 경과 중 한 번 이상의 조증과 더불어 우울증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양극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의 조증사파를 보이는 양극성 장애 1형과 조증사파보다 증상이 경하고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짧은 경주증 사파를 보이는 양극성 장애 2형이 있습니다. 병의 경과상 주요 우울증 사파가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사파에서 단극성 우울장애보다 양극성 장애를 더 시사하는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발병, 급성 발병, 수면 과다, 항우울제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사파, 산후 우울증의 과거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울장애가 아닌 양극성 장애는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전적 요소, 신경생물학, 정신약물학, 내분비 기능, 두뇌 영양학 등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조증은 고양되고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특징적인 조증사파에 나타나는 기분 상태입니다. 고양된 기분은 행복감에 도취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은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증사파기의 환자는 과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만하고 야심찬 계획이 좌절될 경우 쉽게 과민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기분이 고양되어 있으나 사소한 일에 분노를 일으키고 과격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초기에 행복감에 도취되었다가 경과가 진행될수록 과민한 기분으로 변화합니다. 병적인 도박을 하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게 밝은 옷이나 장신구를 하는 일탈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며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성적 및 피해 사고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도 하고 이는 복잡한 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증 사파기의 증상은 거짓말을 하는 등 환자 자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거나 적절한 판단 능력이 떨어져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직업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할 때 목소리가 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끼어듭니다. 비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심한 경우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환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개 흥분되어 있고 이야기가 많으며 과잉 행동을 보이고 심한 경우 행동 문제가 심해지면 자신의 질환에 대한 병식이 거의 없으므로 강제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 사파기에 접어들면 우울한 기분, 불안 초조함, 무기력감, 절망감 등을 호소합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느끼며 잔 걱정이 많아집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이전에 해왔던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거나 놀린다는 피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이것이 심해지면 피해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속도도 느려지고 이해력과 판단력이 감소합니다. 글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여 앞에서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 다시 읽기를 반복하여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외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아무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이인증과 주변 환경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비현실감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몸에 기운이 없으며 항상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느낍니다. 환자들 중 상당수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호소하지 않고 자율신경계 증상이나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등의 신체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과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조증은 품행장애나 조현병, 정신분열병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신병,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의 남용, 자살 시도, 학업 문제, 철학적 주제에 대한 집착, 강박 증상, 다양한 신체적 증상, 현저한 과민함으로 인해 싸움을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반사회적 행동이 포함됩니다. 조울증의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과 병력 청취,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내려집니다. 조울증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정신치료적 접근을 통합한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치료 약물인 리튬 이후 다양한 약물이 개발되어 진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전반적인 치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분 조절제뿐만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 등이 사용되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항우울제 등의 병합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신속한 약물 조절을 요하는 경우, 약물 부작용 등 내과적 문제가 심각한 경우, 그리고 정확한 감별 진단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울증은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울 장애에 비해 양극성 장애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치료 영역의 발전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70% 정도에서 우울증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 우울증과 조증 사파를 모두 경험하나 10에서 20%는 조증 사파만을 경험합니다. 조울증의 예방에 관하여 알려진 방법은 없습니다. 음주와 불법적 약물은 기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식사, 적절한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증은 말 그대로 증세가 약한 조증 상태를 가리키며 역시 양극성 장애, 2형의 사파 중 하나입니다. 주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양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참을성이 없어 자주 화를 내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입니다. 자신감이 과다해지고 주변에 대한 관심과 간섭이 심하여 주변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경조증 기간은 경우에 따라 본인도 주변인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좋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후에 동반되는 우울증 사파 기간입니다. 경조증이라고 사고를 안 치는 것은 아닙니다. 광증으로 난동을 부린다든가 폭력 사건을 일으킨다거나 하지는 않을지라도 근거 없는 자신감 고양으로 능력 안 되는 사치나 투자 등의 경제사고, 사소한 일로 다툼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충동으로 인해 자살 및 범죄, 경제적 파탄, 성적 논란의 위험이 있는 경우, 흥분으로 인해 일주일 이상 잠이나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 건강이 나쁜 경우, 너무 흥분된 상태로 인해 주변인과 잦은 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 위험하거나 급격한 증상 악화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행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신병의 일종으로 행복감을 과도하게 많이 느끼는 질환입니다. 우울증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나쁜 일을 겪었을 때도 행복감을 잃지 않으며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은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초증은 모든 감정이 강해지지만 다행증은 긍정적인 감정만 강해집니다. 발병률이 극히 낮은 희귀병이며 노인성 치매, 두부 외상, 뇌종양, 마약 중독, 알코올 의존증 등에 의해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